자, 그래서 자, 적동세랑 수천리는 둘 다 모두 혈육을 잃은 슬픔을 시적상으로 두고 자, 표현하고 있다는 게 공통적이긴 한데, 자, 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형식상 얘는 민육조 율격을 활용한 민육조 율격은 흔히 삼음보에다가 칠업조 얘기를 많이 했지. 그래서 삼음보 칠업조 율격의 칠업조 음수율에 민육 율격을 사용한 것에 반해 칠업조 음수율. 자, 수천리는 보는 것처럼 산문시야. 산문시는 어떤 시가 산문시라고 그랬니? 한 개의 행위, 한 개의 연을 이루는 시. 똑같은 말로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행의 구분이 없는 시. 다 같은 말이지? 자, 이런 형태의 시를 우리는 뭐라고? 산문시라고 부르는데, 바로 수천리는 한 개의 행으로 이루어진 한 개의 연을 구사하고 있는 뭐다? 산문시더라. 오케이? 산문시. 그래서 얘가 산문시라는 측면에서 처음 좀 다루고, 그 다음, 산문시니까 당연히 무슨 말 할 수가 있어? 산문시니까 산문적 율격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산문적 율격. 행과 연의 구분이 있는 시들은 뭐 음보를 쓰든 음수를 쓰든 그나마 리듬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 그런데 산문시는 한 개인이 끊어지고 계속 쭉쭉쭉 길게 이어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리듬감이라는 것 자체를 만들기 사실 어렵거든. 따라서 산문적 율격을 만드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거 첫 번째 음성상징어. 그래서 산문시들은 음성상징어의 사용이 많고, 두 번째 쉼표를 많이 찍어. 쉼표를 자주 쓰는 경우가 많아. 자,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특히 산문시에서 자, 동일 단어 또는 어구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요소가 좀 많더라. 그래서 산문적 율격을 이루기 위해서 산문시에서는 우리 일반적인 자유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산문시는 이런 것들의 사용이 조금 더 많다. 이런 게 특징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자, 따라서 두 편이 시적 상호 동일하나 자, 분명히 형식상에 이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정의를 하고 가는 것이고, 다음 두 번째 가작품은 접동세지. 아까도 나왔어, 그지? 다시 한번 해볼까? 접동세랑 같은. 아까 두견세라다. 두견세. 그 다음 지금 접동세 있고 또 뭐 있었니? 같은 이름이. 두견세, 접동세, 소적세. 그 다음에 자규, 또 불여, 귀, 또 귀촉법 이런 이름이 있었지, 그지? 두 번 나왔으니까 고전 시가에 한 번, 그 다음에 현대 시간에 두 번 나왔으니까 몇쯤 되면 이제 성대모사 한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자나 그러지 않아? 성대모사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 똑같아. 씨발, 니네 운다. 그러면 진짜 새가 우 이렇게 싱크로 95%다. 2% 올려줄까? 우 이렇게 오고 진짜. 그러니까 혼자 들으면 좀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처량해. 자, 그래서 새마다 다 이양돼 있다는 거죠. 이 시는 적동에서 담기는 설화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 작품의 가장 특징이 바로 뭐? 배경설화. 배경설화를 뭐 했다? 차용한 거야. 적동세라는 새에 담기는 배경설화를 빌려가지고 이 시를 써. 이해됐지? 그리고 배경설화 이야기 미리 하면 간단해. 누나가 있어. 누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계모가 있어. 계모가. 아이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패턴이다, 그지? 그러면 계모의 괴롭힘 때문에 누나가 어떻게 있어? 죽어요. 그리고 누나가 그럼 이제 뭐를 품고 죽었겠니? 한을 품고 죽었겠지, 그지? 이 한이 그대로 녹아 들어간 새가 무슨 새? 적동새. 그럼 적동새는 결과적으로 누나의 뭐다? 죽은 누이의 현신. 얘는 죽은 누이의 현신 또는 뭐 분신 또는 뭐 화신 뭐 다 쓴다겠지. 그래서 요게 적동세는 죽은 누이의 현신이고, 요 이야기가 배경설화인데 그 이후에 쓴 시가 적동세다. 그게 핵심이지. 그게 핵심이야.
그래서 꼬마이가 집에서 소꿉놀이 하다가 할머니하고 백설공주 놀이를 하고 싶어가지고 할머니한테 이제 백설공주 역할을 하라고. 자기는 이제 그 계모 역할을 한다. 그리고 사과를 줬대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할머니는? 백설공주면 사과 먹고 죽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걸 하려는 거예요. 뭐 손녀가 하니까 할머니가 연기했겠지. 사과 한 입 베어 먹고 이제 독삭을 먹은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쓰러져 죽는 거지. 그랬더니 손녀가 안방으로 들어가서 할아버지를 들거든요. 할아버지는 왕자님이에요. 할머니가 독삭을 먹고 쓰러졌습니다. 뭐 해야 돼? 할머니한테 키스를 해야 돼. 그래야 독삭을 먹은 할머니가 살아날 때.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 할머니한테 키스했을까? 할아버지가 본인도 독삭을 한 입 베어 같이 죽었대. 손녀가 울고 난리가 난 거지. 이러면 안 되잖아. 왕자님이 공주 살려야 되는데 왕자가 씨발 키스 안 하겠다고 같이 사고를 죽어. 자,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뭐 여하튼 자, 적동세는 이런 설화를 가정하고 있다. 자, 그러면 작품은 간단하니까 한번 쭉 가보도록 합시다. 먼저 적동, 아우름이 적동인데, 자, 일단 적동은 전부 다 의성어야. 이거란 얘기지? 의성어. 적동, 아우름 적동 다 의성어. 그러니까 음성상정을 쓰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적동세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얘 울음소리가 적동처럼 들리기도 한데. 그래서 이름이 적동세야. 소적세는 소적처럼 들리기도 한데. 뭐 여하튼 자 이름이 적동세는 이유가 바로 그러하긴 한데 어쨌든 적동은 의성어로 음성상정 의성어로 쓰이고 그 다음에 아오레비 적동 아오레비는 이제 아홉 오레비라는 뜻인데 아홉 남동생을 얘기하는 거야. 아홉 오레비 남동생 9명의 남동생 얘기하는 거야. 10남매 중에서 이제 누나였던 거야. 자,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웁니다. 그렇지? 그러면 지금 울고 있는 거는 적동세인데 누나가 와서 웁니다. 그랬으니까 이 누나가 바로 누구다? 적동세. 서로 드러나지? 누나는 누구? 적동세. 자, 그 다음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의구념의 시대에 죽었는데요. 설화 그대로 이용하는 거다. 별거 없어. 자, 누나라 불러보랴. 오오 불서러. 오오 감탄사. 감탄사. 불서러. 요 감정적 시어야. 요 불서러는 서럽단데 요 불은 강조의 뜻. 개서러워. 그러니 개서러워. 불서러워. 개서러워. 핑서러워. 그런 얘기다. 강조야 강조. 몹시 서러워라는 감정적 시어까지 등장. 그지? 그러니까 감탄사가 있어도 그럴 텐데 감정적 시어까지 같이 등장했으므로 대단히 강한 영특한적 어조를 보인다. 그치? 자, 그래서 시샘을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적동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동세는 누나의 현신이다, 뭐 분신이다, 그런 거지. 아홉이나 남아돼도 오랫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 남다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저산 올라가면 슬피 웁니다. 그래서 사실 죽어서도 남동생들을 제대로 찾을 수 없고 누구 눈치 보느라고 계모 눈치 보느라고 그래서 이산 갔다가 수산 갔다가 이렇게 눈치 보며 우는 거야. 눈치 보면서 죽어서도 계모의 눈치 보며 울어야 되는 이런 비극적 처지의 누나 이 이야기가 바로 적동생에 담겨 있다. 그치고 마지막 끝이 얘는 뭐에 사용이 눈에띄어? 경어체 사용이 눈에띄는데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도 했어. 시에서 경어체는 뭐를 형성한다고? 친근감을 형성한다고 얘기했다. 이 친근감은 누가 누구 사이? 화자와 독자 사이. 화자와 독자 사이에 뭐를?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갖는다. 이해겠지? 그래서 왜 경어체가
이렇게 친구가 명사하고 자 화자 독자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하느냐 라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수학도 보면 되죠. 유치원. 유치원에 가보면 유치원 쌤들이 유치원생들한테 뭐라 그래? 경어도 쓰지. 어린이 여러분 뭐 이렇게 야이 새끼 일로 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그지? 경어 쓰는 이유가 바로 친구다.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그거가 지금 뭐가 되면서 반복되잖아. 반복되니까 이거는 뭐기도 하고 운율 형성 요소기도 해. 반복되니까. 경어체 반복으로 운율 형성까지 같이 하고 있더라. 까지가 접동생. 자, 이어서 두 번째 작품 수천리. 수천리는 마을 이름이야. 마을 이름이고 옛날에 공동묘지였던 마을이 수천리였어. 공동묘지였던 마을이 수천리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태상 잘못이라고 그랬고, 얘도 이제 혈육의 죽음을 모티프라시다라고 아까 얘기했지. 자, 가볼게요, 그럼. 3비타는 들국화가 화나고, 누이 동생의 무덤 옆에 밤나무 하나가 오뚝 서서 바람이 올 때마다 아득한 공중을 향하여 여인가지를 내어주었다. 첫 문장인데, 먼저 들국화에서 동그라미 합시다. 들국화. 들국화 동그라미하고, 밤나무에다가 세모할게. 자, 들국화랑 밤나무가 서로 대비가 되는 거 보이니? 들국화는 어떤 이미지로 보여서 지금? 화나다. 맞지? 들국화는 화내. 그런데 밤나무는 무덤 옆에 혼자 서 있는 애야. 맞아? 그래서 서로 대비가 되거든. 특히 얘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고 이렇게 해서 뭘 사용했어? 요게 이음표, 요 이음표를 사용했어. 이음표. 그러면 저 이음표 덕분에 쟤는 화나무가 아니라 화나무가 됩니다. 맞아? 그러면 요 이음표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가 더 뭐가 되겠어? 강조되겠지. 또는 뭐 풍부하게 표현이 된다라는 그런 것 같은 말이고. 그래서 이음표의 사용이 우리 이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 한 3번 정도 나올걸? 3번이나 4번 정도 나올 거야. 그래서 이음표 사용을 통해서 화제 정서를 강조 풍부된다는 설명이 맞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설명할 때는 뒤에 우뚝 그랬지. 우뚝. 뭐 사용했어? 음성상징어. 이번에는 을태어. 자, 오뚝 서서 그다음 바람이 올 때마다 아늑한 공중을 향하여 여윈가지를 냈거든. 오뚝 혼자 서서 여윈가지를 내어줬다 그랬어. 여윈가지. 그래서 혼자 오뚝 서 있는 것도 그렇고 여윈 모습의 가지도 그러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화나다랑 대비가 되는 외롭고 쓸쓸한 그리고 어둡고 칙칙한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서 두 의가 서로 뭐가 돼? 대비가 되는 거지. understand? 자 그리고 얘가 뭐 했다고? 여인가지를 내어줬다 그랬어. 그 내어줬다 때문에 밤나무가 여인가지를 내어줬다라는 것 때문에 밤나무의 여인가지가 뭐가 되고 있어? 의인화되고 있지? 의인화돼서 마치 이 밤나무를 통해서 누구의 모습을 연상시켜? 죽은 누이를 연상시킨다고 여동생을. 그래서 이 밤나무는 첫 번째 바로 죽은 누이 동생, 죽은 누이 동생을 연상시키는 첫 번째 소리가 바로 밤나무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외로이 무덤 속에 누워있을 누이가 자 옆에 환하게 펴는 들국화랑 대비가 되면서 더 어때 보여? 더 안타까워 보이는 거지? 그지? 그런 효과가 있더라. 이어서 갈 길 못 찾는 영혼 같아. 뭐가? 밤나무 여인가지가 하자 눈에는 뭐처럼 보인다고? 갈 길 못 찾는 영혼 같단다. 그러면 세모합시다. 갈 길 못 찾는 영혼. 역시 죽은 누이. 밤나무 여인가지지. 자 절로 눈이 감긴다. 눈을 감고 누이를 마음은 뭐겠어? 그리워하는 거겠지. 무덤 옆에 작은 시내가 음식을 긋고 등 뒤에 서기는 떡갈나무 숲을 위에 찬란한 비석이나 노래를 들었다. 그 문장은 통으로 꺽쇠로 이렇게 묶어주면 많은 거예요. 무덤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문장이었다. 그렇지? 네, 복곡선 문장은 무덤 풍경 묘사하는데 자, 묘사하는 방법. 첫 번째, 작은 시내가 은시를 긋는데 시내가 흐르는 게 은으로 된 시를 긋는 것으로 보인대. 시각적 이미지. 특히 은색이라고 하는 뭐? 색채 사용. 우리가 시할 때 자꾸 얘기하는데 시각적 이미지는 언제 중요해진다? 색채가 등장할 때 중요해진다.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는 색채 등장으로 인해서 중요해진다는 얘기를 했다고. 자, 그다음 두 번째, 등 뒤에 서기는 그렇지. 서기는 그럼 무슨 이미지도 청각적 이미지 같이, 청각적 이미지 같이 드러나. 청각적 이미지 같이 드러나. 자, 그다음 차단한 비석이 하나 그랬지. 차단이라는 단어가 우리 시인인 김광필이라는 사람만 거의 쓰는 그 사람이 만든 단어인데 차갑다와 단절되다의 합성 차단은 차갑다 플러스 단절. 그러면 차갑다 때문에 무슨 신상도 같이 드러나? 촉각적 신상도 같이 드러나지. 그래서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하고 있다. 무덤 주변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더라. 오케이? 그리고 이제 노래 전했다라는 얘기는 뭐까지? 시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은 지금 저녁 무렵이 있다, 그렇지? 그래서 저녁 무렵에 해가 미역미역 저 가는데 노을에 젖어 있는 무덤, 그 풍경 얼마나 쓸쓸하겠어, 그지? 그거를 묘사하고 있는 중이다. 흰 나비처럼 여인 모습 아울러 어느 무영한 공중에 그 체온이 꺼져버린 후 밤낮으로 찾아주는 건 빈 묘지의 물소리와 바람소리뿐 그랬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흰나비가 나오고 흰나비는 누가 봐도 누구 모습을 상징하는 죽은 누이야. 세모하고 세 번째 나온 건가? 첫 번째는 밤나무였고 두 번째는 그 밤나무를 영혼이라 표현한 그 구절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 뭐가 나와서 흰나비가 나온 거네. 맞지? 그리고 흰나비에는 뭐로 쓰여 있어? 흰색이라는 색채로 쓰였다. 색채가 쓰일 때는 잘 봐두라고 늘 얘기했다. 색채 흰나비. 자, 여위 모습이고 쌤이 개인적으로 불우하는 모습이지. 여위가 빨리 여위가 되는데 자, 흰나비처럼 여위 보이고 그다음 무영한 공중에 아무것도 없는 공중에 체온이 꺼져버렸대. 그러면 밤나무, 갈 길 없는 영혼, 그 다음에 지금 흰나비. 자, 전부 다 죽은 누이를 의미하는 시어 드린 거는 맞는데, 자, 셋 중에 성격 다른 애가 하나가 있지. 걔가 누구야? 걔가 흰나비야. 왜? 흰나비 이 자체로서는 살아있는 거야? 죽어있는 거야? 살아있는 거야.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서 뒤에 체온이 꺼져버리는 사건이 일어난 거지. 맞니? 그러면 앞에 흰나비는 살아생전의 누이의 모습이었고 그 누이가 체온이 꺼져 식어서 이제는 죽었다 그 얘기니까 누이의 죽은 모습으로 연상되는 것은 밤나무랑 영혼이지만 흰나비 자체는 누이의 살아생전의 모습을 의미한다 라는 측면이 좀 다르지. 자, 그리고 자, 빈 묘지 물소리랑 바람소리뿐. 그러면 이제 결국 청각적 이미지 활용해서 이 청각적 이미지가 뭐를 연상시키고 있어? 어떤 분위기 만들고 있어? 쓸쓸하고 적막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지. 물소리랑 바람소리밖에 없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아? 물소리랑 바람소리밖에 없다는 뜻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거든. understand? 그만큼 이 무덤 주변이 대단히 뭐하다? 적막하고 쓸쓸하다 그 얘기다. 동생의 가슴 위에는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이고 적막한 황혼이면 별들은 이마 위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 그랬네. 자, 동생의 가슴 위 이게 의미하는 게 조금 전에 나왔던 비석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자 그냥 무덤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비석하고 조금 더 가깝지.
자, 그래서 비석 위에는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이고 별들이 이마 위에서 뭘 속삭였는지 했으니까 별을 또 뭐 해서 별을 또 의마해놨지. 별들이 속삭였다는 얘기는 또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아무도 와서 얘기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앞에서 물소리랑 바람소리밖에 없었다. 별들이 와서 속삭여 주었다라는 말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외롭고 쓸쓸하다 그 얘기다. 한줌 흙을 헤치고 나직이 부르면 한밭꽃처럼 눈 뜰 것만 같아 서러운 생각이 웃음에 스쳤다. 자, 한밭꽃에다가도 세모. 자, 역시 한밭꽃 누구 가리키는 거? 죽은 누이겠지. 역시 한밭꽃도 죽은 누이를, 죽은 동생을 가리키는 의미하는 시어고. 그 다음 서러운 생각이 웃음에 스쳤다 밑줄. 자, 서러운 생각 웃음,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만나는데 시 공부하다 보면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쳤다. 옷소매에 스쳤다. 그렇지? 옷소매에 스쳤다. 그렇지? 스쳤다. 자, 일단 요거 뭐고? 정서. 카드 정서. 서러우면 서러움이고 정서는 당근 수상적이지. 정서 자체는 감각적인지가 아니잖아. 그런데 옷소매에 스미는 거는 이거는 구체화된 거야. 감각적으로 확인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개념 하나 다시 얘기하고 가면 추상적이란 말의 뜻은 감각적으로 인지가 되지 않는다. 감각적으로 인지가 되지 않는다가 추상이고, 자, 구체적이란 말은 추상적이란 말의 반대말이야. 감각적 인지가 된다가 구체적인 거야. 오케이? 감각적이라는 말은 사람의 오감 가운데 하나지. 시청 충리. 사람의 오감 가운데 하나 정도로 확인 가능하다가 감각적 인지가 된다. 오케이? 보통 정서들은 추상적이야. 왜? 정서들을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는 없거든. 내가 지금 배고픔을 느끼고 있다. 뭐 슬픔을 느끼고 있다. 그런 거 니들이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 보고 알 수 있어? 들어서 알 수 있어? 알 수가 없거든. 그래서 사람의 생각 자체는 일단 수상적이지. 그러나 옷손에 스쳤다는 거는 최소 시각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잖아. 그게 구체화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우리가 많이 만나는 표현 방법이지. 자, 이게 일단 마지막 부에 사용됐다는 뜻이고, 좀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도 화자는 누이에 무덤 뱉고서 뭘 했을 것 같아? 소매로 눈물을 닦았겠지. 그러니까 눈물이 옷소매에 스며들었을 것이고, 그 눈물에 뭐가 담겨 있어? 누이를 잃은 안타까움, 서러움 이런 게 담겨 있을 거야. 그거를 어떻게 서러운 생각이 옷에 스며다 그렇게 표현한 거겠지. 이해가 되지? 자, 어려운 시는 아니니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수천일까지도 이렇게 마무리를 합시다. 마무리하고. 자, 이제 오늘 목표는 현대소설까지 하나 더 하는 게 목표거든. 그래서 바로 뒤에 있는 현대소설 4합촌 있는데, 자, 일단 얘도 저기를 먼저 볼 건데 4번 문제 보게 되면 보기 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보기 상자